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해보고요.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정일이 사망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시간 오늘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글쎄요, 뭐 인물 네. 평은 조금 마지막에 끝에 네. 살짝 하고요. 일단 1942년 2월 16일 태어났죠. 네.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출생한 곳은 옛 소련의 하바로프스크입니다. 네. 당국은 백두산 밀영지 규틀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하바로프스크에서 태어났고 러시아식 이름은 그래서 유리 이르세노비치 김 이렇게 되고요. 예. 한자어로는 정일입니다. 바를 정자에 한일자를 썼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이름을 좀 따가지고 네. 바를 정의 나일로 하나 일자를 나일자로 고치기는 예. 합니다. 그리고 1945년 11월 소련에서 귀국한 다음에 평양의 제1초급중학교를 거쳤고 남산 고등중학교 거쳐서 1960년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에 입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입당을 하자마자 67년 당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 과장을 거쳐서 71년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73년에 선전선동부 부장을 거쳐서 중앙위원회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 그리고 조직지도부 부장 그리고 3대 혁명소조 총책임자 등 사실 중요한 역할은 그러게요. 김정일이 다 맡았습니다. 예. 그리고 74년 2월에 드디어 당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친애하는 동지 또는 당 중앙 이런 호칭을 받게 되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짚어주신 걸 보니까 아버지 김일성의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를 굉장히 촘촘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일찍부터 해왔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준비를 바탕으로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중요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직책은 다 갖게 됩니다. 네. 뭐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이제 제2인자가 되고요. 이때 이름도 친애하는 동지라고 이제 아까 당중앙이라고 불렀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이렇게 호칭이 변경되면서 명실상부한 후계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91년도에 들어오면 군권도 다 가져갑니다.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에 선출되고요. 94년 7월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권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에 뇌졸중이 일어나요. 건강이 그랬었죠. 이제 안 좋아가지고 뇌졸중이 일어나다가 그리고 한 2, 3년은 제대로 활동을 잘 못하고 다시 또 병원 받고 다시 조금 활동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2011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12월 17일 날 현지 지도하겠다고 열차에 타고 현지 지도할 곳을 가고 있는 도중에 사망을 합니다. 이틀 뒤에 조선중앙방송이 공식 발표한 바로는 급성 심근 경색 심장 쇼크로 사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신은 지금 아버지 김일성과 함께 금수산 기념 궁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을 하자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쵸, 어쨌든 크게 두 가지 점을 지적받습니다. 아들을 후계자로 정함으로써 3대 권력 세습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비판받고 있고요. 고난의 행군 시기, 그러니까 대량 아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김일성이 죽고 난 그 직후부터 김정일이 집권하던 시기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량 아사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김정일 10주년을 맞아서 사망 10주년을 맞아서 쭉 살펴봤는데 워낙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역사적 과오를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과오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북한이라는 사회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그 지도 사상으로 주체 사상이라는 걸 내놨는데
사회주의가 사실은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모든 인민을 풍요롭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배하고 막 지배받고 이런 계급 불평등 없애겠다 이런 건데 그러게요. 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하고 주체사상을 내놨는데 개인 우상화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네. 이 개인 우상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실패해버리는 그리고 주체사상까지도 변질시켜버리는 예. 이런 결과를 낳아요. 1974년 2월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김정일이 정치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정일 시대가 열리는데 하필이면 이때부터 딱 조선이라는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사회주의 정신, 뭐 노동자, 농민 계급을 존중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그리고 경제 발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기도 뜨거웠는데, 그리고 경제 상황도 당시에 남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뭐 공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6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북한 쪽이 앞서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이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후계자가 되던 70년대 초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열기 식어가고 그다음에 뭐 평등, 노동자, 농민 존중하는 정신이 사라지고 경제 상황도 점점 악화되는. 그래서 첫 번째 과오가 있다면 바로 이것 개인 우상화로 결국 사회주의를 망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 독재가 경제 상황에 악화를 낳은 이유, 사례 같은 것들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뭐 1970년대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는 걸 이제 진행해요. 네. 이게 이제 뭐 사회주의 건설 운동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명분은 그거였지만 실제로는 이걸 김정일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1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우상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하는데 이때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농촌에도 가고 공장 기업소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당시 막 뭐 협동농장 뭐 관리하는 사람들, 공장 기업소 관리자들, 나이도 많고 아버지 할아버지뻘 되고 그랬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른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막 강압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거나 막 이런 현상까지 벌어져요. 네. 그래서 막 이것을 이제 마치 김정일은 이게 이제 혁명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농촌 생산성을 높이길 수 있는 무슨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실제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수준을 못 넘어요. 공장 기업소도 마찬가지. 여긴 더 그렇죠. 그래서 공장이 생산 과정이 다 엉망이 됩니다. 아예. 오히려 잘 모르는 젊은 애들이 나와서 막 구호를 외치고 막 그 관리자들을 뭐 타도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는 둥 하면서 농업과 공업 생산 과정이 엉망이 되고 생산력도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역행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3대 혁명 소조를 지휘하면서 자신의 후계 체제를 구축하려던 요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생산성도 낮추고 사회주의의 어떤 혁명 열기라든가 분위기마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상 당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현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 사실 공장 같은 경우 설비도 너무 많이 혹사시키고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막 무리한 속도전 이런 것 때문에 자재라든가 노동력이 낭비되고 국가 경제 발전은 치명적인 차질도 초래합니다. 자, 일단 이런 개인 독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낳은 그런 좀 과오가 있었고 또 어떤 과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74년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와 이렇게 이제 사상을 세우면서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 독재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령이 있고서야 인민이 있다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인민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게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이 망가집니다. 바뀌어버렸네요. 순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인민을 위해서 수령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수령이 있어야 인민이 있다는 식의 사실상 궤변이 등장을 하고요. 인민들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바쳐야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뒤바뀝니다. 인민들은 수령에 충성하고 효성을 바쳐야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면서부터 사실 인민들의 정신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2,400만 조선 인민들이
사회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령 한 사람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네, 돼요. 이게 이제 큰 과오네요. 그렇죠. 이게 네. 수령을 신으로 만들면서 그러게요. 생긴 문제인 것인데 이러면서 독재 체제가 수립이 되고 인민 대중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사회가 아니라 수령 한 사람이 주인이고 그를 위해서 노동자 농민이 희생해야 네. 되는 극단적인 독재 체제로 변질되는 저는 이게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이 사회주의조차도 과도한 우상화로 망가졌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인민이 노예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데 자, 김정일 위원장은 왜 개인 우상화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예. 보는데요. 사실 김정일 스스로가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가요? 후계자로 등장하던 예. 70년대 초반에 이제 김정은이 자신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쭉 펼치는데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신이나 사상과 어긋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네.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아들이 권력을 물려받는다. 이것은 반사회주의적이고 그렇죠. 반공산주의적인 모습이죠. 이게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네. 김정은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당시에 김정일뿐만 아니라 아버지 김일성 그리고 주변의 인사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무리해서 아들에게 권력을 주려다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상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보통 인간과는 다르다. 우리는 네. 엄청난 능력을 갖춘 신이야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이 사람들을 우상화해서 그 예. 격상을 하려다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자신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려는 사람은 과도하게 탄압하고 숙청했고요. 자신을 인간이 아니라 사실상 신처럼 만들어 놔버리는 이런 약간은 집착 같은 개인 우상을 집착하는 그러게요. 이런 모습을 예. 낳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우상화가 낳은 폐해를 좀 짚어봤다면 이거 말고도 왠지 정치적, 정책적 오류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큰 건 사회주의 실패가 명백해진 1980년대 말에 예. 개혁 개방을 거부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굉장히 중요한 네. 시점이었거든요.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거나 네. 퇴조를 하고 그러면 사회주의가 실패가 명백해졌으면 그 지도자들은 이제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야 네.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혁과 개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약점이 분명하면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체제의 장점들을 가져다 썼다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이 개혁 개방을 사실상 거부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당시에 금수산 기념궁전 꾸미기에 한 8억 9천만 네. 달러가 들었어요.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예. 거기를 이제 묘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이죠? 8억 9천만 달러면 이제 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예.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을 어떤 것 같아요. 부분인가요? 당시 북한이 식량이 1년에 대략 200만 톤 정도 부족한 이른바 고난행군 시기가 동시에 찾아와요. 근데 이 200만 톤이면 어느 정도냐면 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뭐 옥수수쌀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200만 톤 사는데 대략 3억 달러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자, 그러면 3억 달러 정도면 예. 1년치 식량 부족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8억 9천만 달러면 이제 9억 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3배인데요. 3년치 식량 예. 부족분이잖아요. 세상에. 자, 그러면 1년에 당시 50만에서 100만이 굶어 죽어갔거든요. 쌀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50에서 100만 정도를 3년 동안 살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럼 한 200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인민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될 돈이었는데 이걸 어디에다 썼느냐? 금수산 기념궁전 꾸미는 데 썼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것은 네. 사회주의 실패가 명백해진 시점에서 변화를 거부한 점,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돈까지도 굶어 죽어가는 인민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독재자의 무덤을 꾸미는데 바로 썼다는 점, 이것이 저는 김정일이 범한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핵무기 개발도 사실 국제사회 제재를 단초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예. 체제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내부적으로 고난행군 때문에 그렇게 들었겠지만 아마 네. 외부 사회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혹시 뭐 남조선이나 미국이 쳐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예. 없는 살림에 핵 개발까지 하게 되는 아이고. 상황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93년에 1차 핵위기, 2002년에 2차 핵위기가 벌어졌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더 악화시켰어요. 그쵸.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 핵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핵을 사실상 이제 불법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걸 어기면서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스스로 자초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막 국제사회가 엄청 많이 지원하고 쌀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네. 90년대 내내 어려웠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고난의 행군의 여파가 이어지는 이런 문제를 낳았죠. 네. 그래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같은 경우는 김정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백만 사람을 굶어 죽였다. 그리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자유를 다 빼앗은 채 탈북하면 또 처벌하고 네. 막 이렇게.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이건 비정상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평가를 했네요. 자, 12월 17일이면 김정일 사망 10주기입니다. 현재 북한의 추모 분위기는 어떤가요? 2016년에 5주기 때에는요. 전국적으로 결의 모임도 하고 추모 대회도 많이 열렸어요. 네. 막 미술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추모 대회 개막식에 당시 노동당의 주요 핵심 간부들 뭐 김기남, 양형섭, 리용남, 박충남 등등이 다 등장해가지고 막 추모하는 분위기. 그리고 해외 대표단도 막 초청해가지고 비교적 조금 대대적으로 추모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올해는 좀 이상합니다. 그런 분위기 없어요. 더군다나 10주기니까 5주기보다 더 중요한데도 그쵸.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간간히 추모 분위기와 관련된 보도가 좀 나오거나 업적 토론회가 열리거나 그래서 오히려 5주기 때보다도 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아마 지금 김정은 집권 10주기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네요. 사망 10주기하고 지금 집권 10주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집권 10주기 기념 행사에는 올해 좀 몇 차례 했었어요. 대대적으로 열병식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치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앞두고 김정일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북한이 이런 주기, 이런 기념식보다는요.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